미국 국민들의 세금이 해외로 나가는 가장 큰 규모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입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가 이스라엘로 흘러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 이 거대한 돈의 흐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미국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미국은 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하마스의 공격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력한 보복 작전이 시작된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연일 휴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들이 가장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은 바로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이었죠. 그들은 우리 세금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는 수만 명이 참석했고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 깃발과 함께 스탑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했어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연간 지원 규모는 약 39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2차 대전 종료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전 세계에 제공한 해외 원조 중 이스라엘이 받은 금액이 가장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누적하면 총 2,60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지원금이에요. 그런데 최근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을 중심으로 이런 무조건적 지원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로 요청했던 147억 달러의 긴급 지원 패키지를 둘러싸고 의회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한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의회 복도에서는 이스라엘 지원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이런 여론 변화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연령대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자 작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에 달했어요. 올해 1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이 바로 이런 변화의 상징적 사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에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과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미국이 제공한 무기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고하라는 것이었죠. 이는 미국의 다른 해외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건이기도 해요. 샌더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건 그저 상식적인 요구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라고 반문하기도 했어요. 그의 결의안은 국무부가 30일 이내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작전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군사 지원을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1961년 제정된 해외 원조법의 조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충분히 정당성이 있는 요구였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상원에서 이 결의안은 72대 1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거든요.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런 조치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약화시키고 하마스를 이롭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금은 우리 동맹을 지원할 때이지 조건을 달 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투표 자체가 갖는 상징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이런 결의안이 상정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텐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투표까지 하게 됐다는 점에서 말이죠. 정치적 지형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브루킨스 연구소의 중동 전문가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미국 정치에서 이스라엘 문제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어요. 샌더스 의원은 투표 결과에 실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도 전쟁의 공범이 된 것이 아닌가요? 그 대답은 분명히 예입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그는 향후에도 이스라엘의 책임을 묻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OC로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어요. 현재 가자 지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기들의 상당 부분이 미국산이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민간인 피해에 가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거든요. CNN의 조사에 따르면 가자 지구에서 발견된 미군 제조업체의 폭탄 파편들이 민간 시설 근처에서 다수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이스라엘 임시정부를 세계 최초로 공식 인정했는데요. 홀로코스트의 참상이 생생하게 남아있던 시기였고 유대인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정심이 절정에 달해 있을 때였어요. 트루먼 대통령은 당시 일기에서 유대인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들에게 고향을 마련해주는 것이 옳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 군사 지원은 없었습니다. 주로 경제 원조와 난민 정착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중심이었죠. 신생국가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수준이었어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지원 규모는 수천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욤키푸르 전쟁이 바로 그 전환점이었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이집트와 시리아가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에서 동시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거든요. 이스라엘은 초기에 큰 위기에 빠졌지만 미국이 대규모 무기 지원을 결정하면서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어요. 당시 골다 메이어 이스라엘 총리는 닉슨 대통령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은 하루에 1000톤의 군수 물자를 공중 수송했습니다. 이때부터 군사 동맹의 성격이 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관계자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장비의 품질과 양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어요. 냉전 구도에서 중동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사실상 미국의 최전방 기지 역할을 하게 된 셈이죠.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곧 미국의 승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결정적 변화는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중재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은 양측 모두에게 대대적인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연간 30억 달러, 이집트에게는 2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이집트와 평화를 이룬 대가로 미국의 확고한 안보 보장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지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는 초당적 정책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민주당이 이스라엘에 우호적이었다면 이제는 양당 모두가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겁니다. 이런 정치적 합의는 수십 년간 견고하게 유지됐고요. 레이건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의 가장 믿을 만한 동맹이라고 표현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안론은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경제가 급성장하자 미국의 지원 성격도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 원조와 군사 지원이 반반 정도였는데 점차 군사 지원 위주로 바뀐 거죠. 이스라엘이 첨단 기술 강국으로 발전하면서 더 이상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에요. 1인당 GDP가 5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겁니다. 하지만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군사 지원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욱 커졌어요. 현재 미국의 대이스라엘 지원 정책의 핵심은 질적 군사 우위 유지입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국가들보다 항상 우수한 무기 체계를 갖도록 보장한다는 뜻이죠.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에 무기를 판매할 때마다 이스라엘에는 그보다 더 발전된 무기를 제공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에 F-15 전투기를 수출하면 이스라엘에는 더 고성능인 F-어서5 스텔스 전투기를 우선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정책 때문에 때로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의 동맹국들과 무기 거래를 늘릴수록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도 덩달아 증가하는 구조거든요. 일종의 연동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중동 지역 전체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어요. 국제평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은 전 세계 무기 수입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무기 시장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이 매년 제공하는 군사 지원금은 이스라엘 국방 예산의 약 17%에 해당합니다.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큰 비중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의 일부일 뿐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하지만 첨단 무기 체계나 정보 공유 같은 부분에서는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F-35 전투기나 최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장비들이거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의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147억 달러의 추가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중 109억 달러는 국방부를 통해 이스라엘군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는 데 쓰일 예정이고요. 나머지 38억 달러는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 보강과 인도적 지원에 배정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오걸 오피스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미국 국가 안보의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테러리스트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독재자들이 침략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 더 큰 혼란과 파괴가 따라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아이언돔 시스템은 이번 지원 패키지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요격 미사일의 지속적인 보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하나의 요격 미사일 비용이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하루에 수백 발씩 소모되고 있으니 엄청난 비용이 드는 셈이에요.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요격률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지면 민간인 피해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지원 법안은 의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양당 모두가 경쟁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반대하는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했죠. 이스라엘 지원은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는 게 워싱턴 정가의 기본 인식이었어요. 2016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체결된 10년간 380달러 지원 협정도 상원에서 99대 0으로 통과됐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사이에 이런 분위기의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조건적 지원에서 조건부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들은 동맹이라고 해서 모든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오마르, 라시다 틀라이브 같은 의원들이 이런 움직임의 선두에 서 있어요.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세대 교체와 함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이스라엘을 억압받던 민족이 아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지역 강국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자 지구의 현실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면서 여론도 달라지고 있고요.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18에서 29세 연령대에서는 팔레스타인에 더 동조하는 비율이 49%로 이스라엘 지지 38%를 앞섰어요.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주류도 기본적으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자는 입장이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지원 패키지도 결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전망이에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악의 축이며 이들을 방치한다면 10월 7일과 같은 참극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의무라는 전통적인 논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스라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테러리스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기조는 확인됩니다. 한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이스라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사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어요. 이스라엘 지원은 단순한 외교 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중동 전략 자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동 유일의 동맹이라는 것이 이들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더스를 비롯한 진보 진영 의원들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샌더스는 최근 성명에서 이스라엘 극우 정부에 추가로 수백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저를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하고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그는 지금 가자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분노하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며 인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조건이 없는 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미국 사회 전체의 가치관 변화와 맞물려 있는 복잡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동맹 관계와 새로운 시대의 인권 의식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앞으로 이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국의 중동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